저는 올해 78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이 흘렀어요. 지병으로 고생하시다 결국 제 곁을 떠나셨죠.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다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경기도 성남에 있는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제가 평생을 악착같이 벌어서 마련한 곳이에요. 젊었을 때는 정말 힘들었죠.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고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우리 가족만의 보금자리를 갖고 싶다는 꿈 하나로 버텼던 거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샀을 때의 기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편과 둘이서 텅 빈 집안을 돌아다니며 어떻게 꾸밀지 이야기하던 그날이 엊그제 같아요. 지금은 시세가 6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한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곳입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곳곳에 배어 있거든요. 요즘은 국민연금 80만 원으로 살고 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혼자 사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전기세 아끼려고 낮에는 불도 잘 안 켜요. 밥도 한 번 지으면 며칠 먹죠. 검소하게 살면 그럭저럭 한 달을 버틸 수 있더라고요. 슬하에 자식이 셋 있습니다. 첫째는 아들인데 지금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둘째와 셋째는 딸인데 둘 다 결혼해서 주부로 살고 있죠. 남편들이 일을 하니까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았어요. 가끔 명절 때나 생일 때 보는 게 전부지만 그래도 다들 잘 사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었어요. 우편함을 열었을 때 두툼한 봉투가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뜯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재산세 고지서였는데 금액이 800만 원이었습니다. 800만 원이요. 제 눈을 의심했죠. 다시 봐도 똑같았어요. 누적된 재산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내지 못했던 세금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큰 금액이 된 거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80만 원으로 한 달을 사는 제가 어떻게 800만 원을 마련하겠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일단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었거든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아껴뒀던 돈이죠. 통장을 뒤져보니 35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35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450만 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어디서 구하지? 머리를 쥐어짜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 산소에라도 가서 하소연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나 어쩌면 좋겠소. 이 집 지켜야 하는데 돈이 없소. 평생 함께 일궈낸 이 집을 잃을 수는 없잖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쳐다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죠. 새벽녘이 되어서야 결심을 했어요. 자식들한테 부탁해야겠다고요. 평생 손 벌리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자식들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려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셋으로 나누면 150만 원씩이더라고요. 큰 돈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생활하고 있으니까요. 아들도 편의점 하면서 그 정도는 마련할 수 있겠지. 딸들도 남편들이 일하니까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부모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자식된 도리 아니겠어요. 저도 자식들 어릴 때 힘들어도 다 키워냈잖습니까? 이제 제가 조금 도움을 청하는 건데 설마 거절하겠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눈은 퉁퉁 부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아침 식사도 제대로 못 넘기고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첫째 아들 번호를 찾았어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니 손가락이 떨렸어요. 어떻게 말해야 하나? 갑자기 돈 얘기를 꺼내면 놀라지 않을까?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했어요.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죠.
한참을 기다리니 아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왜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바쁜 것 같았습니다. 아마 편의점 일로 정신없는 시간이었나 봐요. 아들아 미안한데 엄마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말을 꺼내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갑자기 무슨 돈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들이 당황한 것 같았어요. 당연하죠. 평소에 돈 얘기 한 번 안 하던 엄마가 갑자기 이러니까요. 재산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800만 원이 나왔는데 350만 원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150만 원씩 빌리려고 한다고 말했죠.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요새 편의점이 정말 어려워요. 손님도 줄고 매출도 떨어지고 아들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그래도 아들아 엄마가 정말 급해서 그래. 이 집 지켜야 하잖니? 알아요 엄마. 근데 지금 당장은 좀. 제가 돈 마련해서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통화가 끝났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애썼죠. 아들도 사정이 있겠지. 돈 마련해서 연락한다고 했으니 믿어야죠. 아들과 통화를 끝내고 나니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아직 딸들이 남아있잖아요. 둘째한테 전화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손가락으로 둘째 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이번엔 좋은 대답을 들을 수 있겠지. 제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둘째 딸이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아마 집에서 편하게 있던 중이었나 봐요. 딸아 미안한데 엄마가 갑자기 돈이 좀 필요해서 전화했어.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돈이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재산세 이야기를 다시 했습니다. 오빠한테도 부탁했는데 150만 원씩만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죠.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 짧은 침묵이 제게는 한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요새 애들 학원비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큰애는 수학에 영어에 논술까지 다니고 작은애도 학원 3군데는 다녀야 하잖아요. 둘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도 딸아 엄마가 정말 급해서 그래. 이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도 알잖니. 알죠 엄마. 근데 저도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남편한테 물어보고 연락드릴게요. 결국 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했어요. 집안 경제는 부부가 함께 결정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왠지 모를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알았어. 남편한테 잘 부탁해봐. 통화를 끊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셋째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솔직히 셋째한테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셋 중에서 형편이 제일 어려운 애였거든요. 남편이 회사를 다니긴 하지만 월급이 그리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게다가 애들도 어려서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래도 전화는 해야 했습니다. 세 자식 중 한 명이라도 도와줘야 재산세를 낼 수 있을 테니까요. 셋째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기대보다는 의무감으로 전화를 거는 것 같았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셋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항상 밝은 애였죠. 응 셋째야. 엄마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했어. 또다시 재산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같은 말을 3번째 하려니 입이 무거웠어요. 150만 원만 도와줄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엄마 저도 형편이 정말 어려워요. 아시잖아요. 역시나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 엄마가 알지. 그래도 혹시나 해서. 근데 엄마 최대한 돈 마련해 볼게요. 조금이라도 도와드릴게요. 셋째의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면서도 도와주겠다고 하다니요. 다른 두 자식은 물어보겠다고만 했는데 셋째는 확실하게 도와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래 고맙다. 엄마가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엄마. 제가 뭘 도와드려야죠. 통화를 끝내고 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가장 형편이 어려운 애가 오히려 가장 확실한 대답을 해줬거든요. 그날 하루는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시계를 보면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자식들한테서 연락이 올까봐 핸드폰만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저녁이 되었지만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문자 하나 오지 않았죠. 밥맛도 없었습니다. 그냥 물만 마시고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했지만 연락은 없었어요. 혹시 내가 놓쳤나 싶어서 통화 기록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재산세 납부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지서를 다시 꺼내봤어요. 날짜를 확인하니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었죠. 집안을 돌아다니며 뭐라도 팔 게 없나 찾아봤습니다. 장롱을 열고 서랍을 뒤지고 벽장도 열어봤어요. 그러다 오래된 보자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자기를 풀어보니 금붙이들이 나왔어요. 남편이 예전에 사준 반지랑 목걸이였습니다. 결혼기념일 때마다 하나씩 사줬던 거죠. 손에 쥐니 눈물이 났어요. 이것들을 팔아야 하나. 남편의 사랑이 담긴 물건들인데.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집을 지키려면 이것들을 포기해야 했어요. 금은방을 찾아갔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재더라고요. 그러고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240만 원 드릴게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350만 원에 240만 원을 더하면 590만 원이잖아요. 이제 210만 원만 더 있으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산을 해봤어요. 세 자식이 150만 원씩 준다고 했으니 450만 원이었죠. 근데 이제 210만 원만 있으면 되니까 한 명당 70만 원씩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갑자기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70만 원이면 훨씬 부담이 적잖아요. 이 정도는 자식들이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첫째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금붙이를 팔아서 이제 70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150만 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니 부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받지 않더라고요. 이상했어요. 아들이 전화를 안 받다니. 다시 걸어봤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급하니까 전화 좀 받아달라고요. 하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어요. 그날 하루 종일 아들한테 전화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틀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흘째가 되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일부러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걸요. 아들이 제 전화를 피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70만 원이에요. 150만 원도 아니고 고작 70만 원인데 전화조차 받지 않다니요.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눈을 감으면 아들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요. 공장 일 마치고 와서 밥 해주고 빨래하고 재우고 아플 때는 밤새 간호하면서 눈 한 번 못 붙이고요. 그런 아들이 이제는 엄마 전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사흘 동안 전화 한 통 받을 시간도 없나 봐요. 다음 날 아침 둘째 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겠지. 딸은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신호음만 계속 울리더라고요. 한 번 더 걸었어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죠. 엄마가 금붙이까지 팔아서 이제 70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요. 제발 전화 좀 받아달라고 간곡하게 적었습니다. 읽음 표시가 떴어요. 분명히 읽었는데 답장이 없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도 2시간을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둘째도 일부러 피하고 있다는 걸요. 금액이 줄었다는 걸 알면서도 연락을 하지 않는 겁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첫째도 둘째도 저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 자식들한테 평생 무리한 부탁 한 번 안 했는데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손자랑 함께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손자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자식 셋이나 키웠는데 지금 제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전화조차 받아주지 않았죠. 재산세 납부 기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고지서를 들여다보니 손이 떨렸어요. 이대로 못 내면 어떻게 되는 걸까? 집이 압류되는 건가? 이 집을 잃게 되는 건가? 남편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액자 속에서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셋째 딸 생각이 났습니다. 셋째는 도와주겠다고 했었죠.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요. 하지만 그 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셋째도 돈을 마련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당연하죠. 가장 형편이 어려운 애인데 어떻게 돈을 구하겠어요. 기대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셋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황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셋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눈물이 났습니다. 셋째야, 엄마가 귀찮게 해서 미안해. 목이 메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괜찮으세요? 셋째가 걱정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금부치를 팔았어. 그래서 이제 7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오빠랑 언니한테 전화했는데 받지를 않네. 말하면서도 초라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전화도 못 받는 엄마라니요. 엄마 잠깐만요. 셋째가 뭔가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랍을 여는 소리 같기도 하고요. 엄마, 제가 200만 원 마련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200만 원이라고요. 뭐라고? 200만 원을. 네, 엄마. 제가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친구들한테도 부탁하고 신용대출도 받았어요. 셋째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아니, 셋째야, 내가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그 돈을. 엄마 괜찮아요. 제가 천천히 갚으면 되죠. 엄마가 더 급하시잖아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형편이 제일 어려운 애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어요. 친구들한테까지 빌렸다고. 네, 엄마. 사정 얘기하니까 다들 흔쾌히 빌려줬어요. 신용대출은 이자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셋째는 자기 일처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신용대출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요. 이자도 만만찮을 텐데요. 엄마, 지금 집으로 갈게요. 현금으로 드릴게요. 고맙다, 셋째야. 엄마가 정말 고맙구나. 통화를 끝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동시에 서러운 눈물이기도 했죠. 왜 형편이 제일 어려운 애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2시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셋째가 서 있었어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죠. 엄마, 여기요.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열어보니 현금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200만 원 맞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아니, 괜찮아. 엄마가 믿지. 셋째를 꼭 안아줬어요. 얼마 만에 안아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셋째도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이자라도 엄마가 갚아줄게. 괜찮아요, 엄마. 천천히 일하면서 갚으면 돼요. 걱정 마세요. 셋째가 가고 난 후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200만 원이요. 친구들한테 빌리고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마련한 돈이에요. 350만 원에 240만 원에 200만 원. 합치면 79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 부족하지만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습니다. 재산세를 납부했어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니 후련했습니다. 동시에 복잡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많아졌어요. 셋째는 형편이 어려운데도 200만 원을 마련해줬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7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전화조차 받지 않았어요.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나 어려울 때 도와주는 자식이 진짜 자식 아닌가요? 나머지 둘은 돈이 생기면 좋고 안 생기면 말고 그런 식이었잖아요. 집에 들어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을 봤어요. 여보, 우리 자식 중에 진짜 자식은 셋째 하나인 것 같아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셋째가 저를 위해 얼마나 애썼을까. 친구들한테 머리 숙이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신용대출까지 받았다고 했죠.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한 달에 그래도 몇만 원씩은 나갈 건데 말이에요. 셋째네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알거든요. 반면에 첫째와 둘째는 어땠나요? 전화 한 통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70만 원이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말이에요. 아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기 싫었던 거겠죠. 새벽에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되돌아봤어요. 세 자식을 키우면서 차별한 적이 있었나? 없었습니다. 똑같이 사랑했고 똑같이 키웠어요. 오히려 첫째한테 더 신경 썼죠. 장남이니까요. 둘째도 예뻐했습니다. 딸이라서 더 귀여웠어요. 셋째는 막내라 그냥 알아서 크는 아이였어요. 생각해보니 셋째한테 제일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어려울 때 손을 내민 건 셋째였어요. 제일 챙겨주지 못했던 아이가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아침이 되자 결심이 섰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오전에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예약 없이 갔는데 다행히 상담을 받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젊은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쓰고 싶어서요. 아, 유언장 수정이시군요. 기존에 작성하신 게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세 자식한테 똑같이 나눠주게 해놨는데 그걸 바꾸려고요.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바꾸고 싶으세요? 첫째와 둘째한테는 10%씩만 주고 싶습니다. 나머지 80%는 셋째한테 주고 싶어요. 법무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놀란 것 같았어요. 10%요. 그러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제 결심이에요. 혹시 무슨 사연이라도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법무사가 계속 물어봐서 대충 설명했습니다. 재산세 내야 하는데 첫째, 둘째는 전화도 안 받았다고요. 셋째만 200만 원을 마련해줬다고 말했어요. 법무사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요즘 그런 일이 많습니다. 부모님 어려우실 때 외면하는 자식들이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10%면 거의 안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제 마음입니다. 나 어려울 때 도와준 자식이 진짜 자식이에요. 법무사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꺼내더니 작성을 도와줬어요. 유언장에 사인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첫째, 둘째 분들이 이 일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죠. 내 유류분 침해는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뭔가 해야 할 일을 한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셋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괜찮으세요? 뭔가 이상한데요? 역시 딸이라 그런가 봐요. 제 목소리만 들어도 눈치를 채더라고요. 셋째야, 너한테 엄마가 미안한 게 많았어. 무슨 말씀이세요? 어렸을 때 막내라고 신경을 덜 썼잖니. 오빠랑 언니만 챙기고. 아니에요, 엄마. 저 잘 컸잖아요. 셋째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그래도 미안하구나. 앞으로 엄마가 더 잘할게. 엄마 왜 이러세요? 걱정되네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고 싶은 말이었어. 통화를 끝내고 혼자 웃었습니다. 셋째는 나중에 알게 되겠죠.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첫째와 둘째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재산세를 냈다는 것도 모르겠죠. 알려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셋째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과일을 사들고 왔더라고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뭐. 혼자 사는 게 다 그렇지. 둘이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셋째 집안 이야기도 듣고 손주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엄마 그 돈은 다 갚으셨어요? 응, 다 갚았어. 셋째야, 너 친구들한테 빌린 돈은 언제 갚을 거야? 천천히 갚으면 되죠 뭐. 다들 이해해줬어요. 셋째는 걱정 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얼마나 부담스러울지요. 신용대출 이자는 얼마나 나와? 한 달에 5만 원 정도요. 괜찮아요. 엄마가 그 이자라도 낼게. 아니에요, 엄마. 제가 할게요. 엄마 돈 아끼세요. 셋째는 끝까지 사양했습니다. 그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셋째야, 너 정말 착하구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 말이야, 너를 키우면서 제일 신경을 못 썼어. 오빠랑 언니 뒷바라지하느라 바빠서 너는 그냥 알아서 크는 줄 알았지. 엄마 저 잘 컸잖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미안해. 그런데 너는 엄마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고. 셋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당연한 거예요. 저 엄마 딸이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딸이니까 당연하다는 거죠. 오빠랑 언니는 연락 없었어요. 셋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없더라. 전화도 안 받고. 엄마 섭섭하시겠어요. 섭섭한 정도가 아니지. 실망했어. 셋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있을 뿐이었죠. 저녁이 되어서 셋째가 돌아갔습니다. 배웅하면서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했어요. 엄마 너무 고마워하지 마세요.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니야, 내가 한 게 많아. 엄마는 안다. 셋째가 가고 나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셋째가 진짜 효자예요. 아니, 효녀죠. 다른 애들은 엄마 어려울 때 외면했는데 셋째만 달려왔어요. 영정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했어요. 셋째한테 더 잘해줘야겠다고요. 유언장도 다시 썼습니다. 이제 이 집은 거의 다 셋째 거예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진짜 자식이 누구인지 이번 일로 확실히 알았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였죠. 유언장을 고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뭔가 제대로 된 일을 한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평생 공평하게 키운 자식들인데 이렇게 차별을 둬야 하다니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남편 산소에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공원묘지에 도착했습니다. 남편 산소까지 걸어 올라가는 길이 조금 힘들었어요. 예전보다 숨이 더 차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체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산소 앞에 앉았어요. 잡초를 손으로 뽑으며 남편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나왔소. 오늘 날씨 참 좋죠.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큰일이 있었어요. 재산세가 800만 원이나 나왔다니까요. 깜짝 놀랐죠. 잡초를 뽑으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자식들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말이에요. 첫째랑 둘째는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7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말이죠. 목이 메었습니다. 근데 셋째는 달랐어요. 200만 원을 마련해서 가져왔어요. 친구들한테도 빌리고 신용대출까지 받아서요. 눈물이 났어요. 산소 앞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언장을 고쳤어요. 첫째랑 둘째한테는 10%씩만 주고 셋째한테 80% 주기로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제가 잘한 거겠죠. 나 어려울 때 도와준 자식이 진짜 자식 아니겠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셋째였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아빠 산소 다녀오는 길이야. 혼자 가셨어요. 같이 갈 걸 그랬네요. 괜찮아. 엄마 혼자 다녀올 수 있어. 엄마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가 집으로 갈게요. 셋째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그래 좋지. 엄마가 뭐 해줄까? 아니에요 엄마. 제가 사들고 갈게요. 저녁에 셋째가 치킨을 사들고 왔어요. 오랜만에 둘이서 치킨을 먹었습니다. 엄마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셋째가 말했습니다. 그래. 마음의 짐을 하나 내려놨거든. 무슨 짐이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셋째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치킨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손주들 이야기 듣는 게 제일 재밌었습니다. 큰애는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작은애는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대요. 엄마도 보고 싶으시죠? 다음에 애들 데리고 올게요. 그래 좋지. 엄마가 손주들 얼굴 보면 기운이 나. 셋째가 집안일도 도와줬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했어요. 혼자 사는 엄마가 힘들까봐 신경 쓰는 게 느껴졌죠. 엄마 전구 나간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갈아드릴게요. 욕실 전구가 하나 나갔는데 셋째가 바로 의자를 가져와서 전구를 갈아줬어요. 순식간이었습니다. 다 됐어요, 엄마. 또 불편한 거 있으세요? 없어. 내가 다 해줬네. 셋째가 돌아간 후 집안을 둘러봤어요. 깨끗해진 부엌과 새로 갈린 전구를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셋째가 얼마나 세심한지 느껴졌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유언장을 고치길 정말 잘했다고요. 셋째한테 더 많이 줘도 모자랄 판인데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봤죠? 어머니 저예요. 둘째예요. 둘째 딸 목소리였습니다. 얼마 만에 듣는 목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러니? 어머니 제가 들었는데요. 유언장을 고치셨다면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난 거예요. 누구한테 들었니? 그게 중요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둘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어떻게야? 저희한테는 10%만 주고 셋째한테 80%를 준다고요. 그래 그렇게 했어.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둘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엄마한테 전화 안 받은 거 기억나니? 그건 정말 바빠서 그랬어요. 7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사흘 동안 전화 한 통 못 받을 만큼 바빴어. 둘째가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어요. 애들 학원비도 내야 하고 학원비가 70만 원보다 중요했구나. 그게 아니라 됐어. 엄마는 결심했어. 나 어려울 때 도와준 자식한테 더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어머니 이건 너무하세요. 너무한 건 너희들이야. 엄마 전화도 안 받고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이번엔 첫째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아들이야. 왜 그러니? 엄마 유언장 이야기 들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첫째도 흥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너도 동생한테 들었구나. 들었지. 엄마 우리한테 10%만 준다는 게 말이 돼. 너희가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10%도 많아. 엄마 나도 사정이 있었어. 편의점이 진짜 어려웠다고. 어려우면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전화를 왜 안 받았어? 첫째가 할 말이 없는지 침묵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너무 심하잖아. 심한 건 너희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엄마. 됐어. 엄마는 이미 결정했어. 바꿀 생각 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녁 때 셋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랑 언니한테 연락 왔어요. 그래 엄마도 전화 받았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유언장을 고치셨다고. 셋째도 알게 된 거였습니다. 응 엄마가 유언장을 다시 썼어.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셋째야,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았어. 그래서 엄마가 결정한 거야. 엄마 저는 괜찮아요.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이게 맞는 거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셋째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게 느껴졌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어요. 이제 첫째랑 둘째가 찾아올 거예요. 분명히 따지러 올 겁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제 결정은 확고합니다. 나 어려울 때 도와준 자식이 진짜 자식이니까요. 이틀 후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집 정리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굴까 싶어서 문을 열었죠. 첫째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둘째 딸도 함께였어요. 둘 다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들어오너라. 거실로 안내했어요.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죠.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낼까 싶었어요. 엄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첫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가 어떻게야? 유 원장 말이에요. 저희한테 10%만 준다는 게 말이 돼요. 둘째도 거들었습니다. 저희도 다 사정이 있었잖아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전화 한 통 안 받던 그 사흘이 얼마나 길었는지 아니? 첫째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편의점이 어려워서 그랬어. 직원 월급도 못 줄 뻔했다고. 그럼 그렇게 말했어야지. 왜 전화를 안 받았어? 미안해 엄마. 진짜 정신이 없었어. 둘째도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엄마. 남편이랑 싸우고 애들 때문에 힘들고 정말 여유가 없었어요. 여유가 없어서 엄마 전화를 사흘 동안 안 받았어.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어머니. 둘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70만 원이면 학원비 한 달치밖에 안 돼요. 그것도 못 마련해줬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마음이 문제지. 첫째가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엄마 사정 생각은 했어. 근데 진짜 형편이 안 됐다고. 형편이 안 되면 10만 원이라도 보냈어야지. 아니면 전화라도 받았어야지. 둘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셋째는 형편이 너희보다 더 어려운 걸 내가 몰라. 그런데도 200만 원을 마련해서 가져왔어. 저희도 알아요. 둘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빌리고 신용대출까지 받았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는 돈 주기 싫어서 전화를 안 받은 거잖아. 못 주더라도 전화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니? 첫째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엄마 그건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 다 알아. 둘째가 울먹였어요. 어머니, 저희도 후회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후회해서 뭐해? 이미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니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건 없잖아요. 둘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10%면 거의 안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 안 주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게 너희가 받을 몫이야.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첫째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우리도 엄마 자식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도와주고 싶었어요. 근데 진짜 형편 타령 그만해라. 저는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자, 둘 다 앉아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둘은 다시 앉았어요. 나는 평생 너희를 똑같이 키웠어. 차별한 적 없어. 알아요, 엄마. 근데 정작 내가 어려울 때는 어땠어? 너희는 나를 외면했잖아. 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셋째만 달려왔어. 형편이 제일 어려운 애가 말이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깨달았어. 진짜 자식이 누구인지. 나 어려울 때 도와주는 자식이 진짜 자식이더라고. 둘째가 훌쩍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첫째가 답답한 듯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엄마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뭘 하면 되는데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엄마 결심은 바뀌지 않아. 엄마, 나 이번 일로 확실히 알았어. 자식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 둘째가 소파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도 자식이에요.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니까. 둘째를 일으켰습니다. 돌아가거라. 더 이상 할 말 없어. 첫째가 일어섰어요. 둘째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첫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후회는 너희가 하는 거야. 엄마 어려울 때 외면한 걸 말이야. 둘은 고개를 떨군 채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을 봤어요. 여보, 제가 제대로 한 거죠. 진짜 자식한테 더 주는 게 맞잖아요. 영정 속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셋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오빠랑 언니가 찾아갔다면서요. 응, 다녀갔어. 무슨 얘기 하셨어요?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엄마 걱정돼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통화를 끝내고 소파에 기댔습니다. 마음이 편했어요. 제대로 된 결정을 한 것 같았습니다. 나 어려울 때 도와준 자식. 그게 진짜 자식이에요. 첫째와 둘째는 이제 알았겠죠. 부모 외면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이에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셋째한테 더 잘해줘야겠다고요.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주는 딸이니까요. 첫째와 둘째가 다녀간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연락은 없었어요. 아마 화가 많이 났나 봐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오랫동안 짓눌렀던 무언가가 사라진 기분이었죠. 제대로 된 결정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셋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셋째야, 시간 되니? 엄마 집에 놀러 올래? 네, 엄마. 지금 바로 갈게요. 1시간쯤 후 셋째가 도착했습니다. 손에 케이크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그래, 기분이 좋아. 들어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둘이서 차를 마시며 앉았어요. 셋째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셋째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 말이야. 엄마가 막내라고 많이 소홀히 했던 것 같아. 아니에요, 엄마. 아니야, 그랬어. 오빠랑 언니 뒷바라지 하느라 너는 제대로 챙기지 못했지. 셋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는 괜찮았어요. 혼자서도 잘 컸잖아요. 그래도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셋째가 휴지를 건네줬어요. 내가 이번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엄마가 다 알아. 친구들한테 머리 숙이고 돈 빌렸잖니. 엄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고맙다, 셋째야. 정말 고마워. 엄마, 너무 고마워하지 마세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둘이서 케이크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셋째야, 저녁 먹고 가. 아니에요, 엄마. 집에 가서 남편이랑 먹어야죠. 그래도 괜찮아요. 다음에 또 올게요. 셋째가 일어섰습니다. 셋째야, 잠깐만. 뭔가 주고 싶었어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준 반지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제일 아끼던 거였죠. 이거 가져가. 셋째 손에 반지를 쥐어줬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준 반지야. 내가 가져. 안 돼요, 엄마. 이건 엄마 거잖아요. 아니야, 이제 내 거야. 엄마가 주는 거야. 셋째가 반지를 들여다봤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엄마, 너무 귀한 건데. 귀하니까 내가 가져야지. 넌 엄마한테 귀한 딸이야. 셋째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셋째를 배웅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어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었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을 봤어요. 여보, 석양이 참 예쁘죠? 우리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당신 제대로 된 자식 하나는 키운 것 같아요.
우리 셋째 말이에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으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셋째한테 더 잘해줘야겠다고요. 손주들도 자주 보고 싶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셋째였습니다. 엄마 집에 잘 들어왔어요. 그래, 고생했어. 엄마 오늘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그래, 손주들 데리고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통화를 끝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 집이 언젠가는 셋째 차지가 될 거예요. 그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어려울 때 도와준 자식한테 더 주는 게 당연하죠. 첫째와 둘째는 이제 알았을 거예요. 부모를 외면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이에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을 때의 충격, 자식들한테 전화했을 때의 기대, 그리고 전화를 받지 않던 첫째와 둘째, 반면 200만 원을 마련해준 셋째. 그 모든 일들이 저한테 깨달음을 줬습니다. 가족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정작 어려울 때 외면하면 소용없습니다. 반대로 말은 없어도 행동으로 보여주면 그게 진짜 사랑이죠. 셋째가 바로 그런 아이였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엄마를 위해 모든 걸 다했습니다. 소파에 편하게 기대었습니다. 마음이 정말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셋째랑 손주들이랑 행복하게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 소원입니다. 진짜 자식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사는 거요.